늙은 부모를 지게에 지고 산채로 버리는 악습, 고려장이란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어디 가서 나쁘끄럽고 내 얼굴에 침 뱉는 꼴밖에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겠다 싶었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내다버리려 했다는 말을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 이건 실수일 거다, 정말 실수로 나를 깜빡해서 두고 갔을 거다, 절 찾는 사람 하나 없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몇 바퀴나 돌고 계단에 주저앉았을 때 그 비참한 기분을 어떻게 말로 다 옮길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산 제가 현실판 고려장을 당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수가, 그놈 이제 내 자식 아니다.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죽지도 못해. 그 돈 어떻게든지 다시 찾아와야겠어. 나 좀 도와줘라. 자식이 먼저 부모 버렸으니 그 자식 이젠 내가 버리련다. 그깟 돈이 뭐라고 비정하게 부모를 버린 자식에게 저 역시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사연의 시작은 제가 아들을 낳았던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집을 와서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 역시 보통의 엄마들과 같이 아들이 제 인생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집안 어른의 소개를 받아 얼굴만 아는 수준으로 결혼을 하게 된 남편은 가부장적인 성격에 다정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죠. 사업을 한다고 밤낮으로 집을 비우기 바빴고 남자가 돈만 잘 벌어다 따박따박 집에 생활비 안 밀리고 잘 가져다 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옛날 남자들이야 다 그렇잖아요. 전 시집 온다고 친정도 친구도 없이 먼 타지로 혼자 떨어져 나와 늘 외롭기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들을 낳고 돌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사소한 걸 가지고도 아들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는 남편이 어쩔 땐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애를 싸고 도니까 애 버릇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밥 먹고 애 보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매를 들면 뭐 해결돼요? 말로 타이러도 되는 일이잖아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남편이 가장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었어요. 사소한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뭐가 됐든 제 부모한테 거짓말하는 놈치고 똑바로 된 놈을 못 봤다 하면서요. 왜 어린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자기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으니까 학원을 안 갔는데도 갔다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끼리 오락실에 가고 싶으니까 문제집 산답시고 용돈 타가고 그런 사소한 거짓말들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남편은 아들이 그런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정말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눈이 돌아가서 화를 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엔 이런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부모를 어떤 식으로 속일지 모른다면서 말이에요. 남편이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집안에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제가 뜯어 말려도 소용이 없고 시어머니가 와서 곡소리를 내면서 말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라도 씌인 것처럼 돋게 눈을 뜨고 애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나쁜 버릇을 고쳐주려고 애 교육시키려고 더 엄하게 구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요. 자기 아버지한테 잡들이를 당하고 나서 방 한 구석에서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파들파들 떨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안쓰러워서 괜히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시아버지가 꼭 저렇게 엄하셨대요. 자기도 언제 아버지한테 따뜻한 정을 받아봤어야 아들 예뻐할 줄 알죠. 뭐 한 번이라도 너 참 잘했다, 너 예쁘다 하고 칭찬해주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아들 편을 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애가 매일같이 아버지 칭찬 한 번 받고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 상황이 참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편을 들려고 하면 남편은 저한테도 불같이 화를 냈으니까요. 아들 손잡고 보따리 싸들고 쫓겨나고 싶냐면서요. 저런 놈은 초장이 잡아야 돼, 어? 나중에 또 어떤 사고를 치게 될 줄 모르는 거라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남편의 이런 통제광적인 성격이
결국 아들을 엇나가게 만든 건지 어떻게든지 엇나간 아들을 남편 말대로 진작부터 잡지 못한 제 탓인지 뭐가 먼저였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맞지 않았으면 했던 남편의 그 예상은 보기 좋게 꼭 맞아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들이 1살, 2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남편과 사이는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아들도 머리가 굵어지고 덩치도 커지면서 예전처럼 제 아버지가 손을 올리면 가만히 있지 않고 버럭 대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싸움이 더 커졌고요. 집에서 그렇게 엇나가는 애가 밖에 나가서 조용할 리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학교에서 아들이 친구랑 크게 다퉜으니 좀 와보셔야 할 것 같다. 전화를 받았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동현이랑 싸운 친구요. 학부형이 변호사님이세요. 최대한 합의를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같이 싸우긴 하고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저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쩜 골라도 변호사 아들이랑 싸웠을까? 저도 참 웃긴 게요. 당장 아들 합의금을 물어주고 뭐 하고 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 아들이 학교에서 잘못돼서 이게 혹시나 남편 귀에 들어갈까 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모자람 없이 키웠던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는 걸까? 매일같이 아들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는 내 인생이 순간 불쌍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머리를 벅벅 긁고 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뒤통수를 한 대 내리쳤어요. 대체 뭐가 문제야? 엄마가 대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네가 깡패야? 왜 친구를 패긴 패? 당장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사과 못해? 당장 무릎 꿇어. 집에서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럼 나더러 뭘 어쩌라고? 죄송하다는 말은커녕 목에 핏대를 세우고 바락바락 대드는 모습을 보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게 정말 4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맞나? 상대 쪽 학부모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힐까 싶어서 제가 대신 고개를 꾸벅꾸벅 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다 자식을 모자라게 키운 제 죄다. 어떻게든지 자식 교육 다시 잘 시켜볼 테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만 용서해달라. 죄송하다 죄송하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는 제 모습을 보니 아들도 반성을 할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끝내 죄송하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상대 쪽 학부형도 그 모습에 누그러졌는지 애들 싸움 크게 키울 생각 없다며 거기서 조용히 마무리를 해줬고요. 한시름 돌리고 학교를 나서려는데 누가 뒤에서 절 부릅니다. 돌아보니까 아까 반대쪽에 앉아있던 피해 학생 엄마예요. 왜 그 변호사를 한다는. 저한테 아들 키우기 참 힘들지 않냐면서 차나 한 잔 같이 하자고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정말 웃기지만 그게 제 인생의 유일한 절친 미숙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볼 꼴 못 볼 꼴 다 보였으니 털어놓지 못할 얘기가 뭐가 있었겠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희 집 구석 굴러가는 꼬라지를 서스럼 없이 다 얘기를 했어요. 아들 엄마로 살기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요. 마침 사는 곳도 비슷하겠다. 친구도 없던 저와 미숙이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심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크게 싸우고 집안이 뒤숭숭할 때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미숙이었던 것 같아요. 명자야, 난 네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지금이 벌써 몇 번째야. 너희 남편 화내는 것도 이해가 된다. 동현이 걔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이야. 자기 앞가림은 할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너 네 아들 뒤치다꺼리만 해주고 있을 거야. 사고 치면 엄마가 수습해주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러면 버릇만 나빠져. 생활비고 뭐고 싹 다 끊어버려. 돈도 있으니까 사고를 치는 거라고. 막말로 걔가 자기 손으로 돈이나 제대로 벌어본 적 있어? 아빠 믿고 천하태평인 건 아니고. 제 자식 안 좋게 얘기하는데 기분 좋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미숙이가 하는 얘기니까 옳은 소리구나 하고 새겨 들었던 거죠. 틀린 말 하나 없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철이 들겠지 생각했던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크고 작은 사고를 치면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기 일쑤였고 아들 덕분에 전 매일같이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말로는 저 자식을 쫓아내야 하네, 호적에서 파버려야 하네 하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어떻게든지 그렇게 혼을 내서라도 끌고 가보려 했던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감정의 골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고, 아들은 아들대로 옛날 일까지 들먹여가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조금만 더 다정하게 대해줬어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엇나가는 일은 없었다. 남편은 남편대로 네가 똑바로만 살았어도 아버지가 널 그렇게 대할 일은 없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대치 상태가 계속됐고요. 정 그 가운데서 이 편도 저 편도 들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죠. 미숙이가 그러더라고요. 결국에 자기도 다 비빌 구석이 있으니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옳다구나 싶더라고요. 이참에 애기 아빠랑 아들을 제대로 화해시킬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여보, 이참에 당신이 동현이 데리고 회사에서 일 좀 가르쳐보면 어때요? 애가 그래도 당신 닮아 일머리는 똘똘하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우리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졸업 앞두고 이력서 쓰는 곳들 보니까 다 이쪽 관련 회사던데 동현이한테 내가 얘기해볼게요. 아유 어디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한답시고 시간 죽이는 것보다 당신 회사에서 직접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워낙 사이가 안 좋은 부자지간이긴 했지만 졸업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싶었죠. 잘만 하면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서 그동안 좋지 못한 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남편도 은근히 싫지 않은 눈치기에 제 아들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그렇게 대학 졸업 후에 아들은 남편 회사로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부자지간은 부자지간인가 봅니다. 처음엔 이런 정신머리로 무슨 일을 배우려고 그러나 당장 때려치워라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짐을 싸내 마내 피 터지게 싸워대던 두 사람이었는데 귀신같이 6개월이 지나니까 식탁에서 일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들에게 먼저 넌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말을 거는 걸 봤을 때 저도 아들도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저 사람이 드디어 아들을 제대로 인정해주기 시작하는구나 하고요. 저희 아들도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인정이 고팠던 애였으니 날개가 돋친 듯 날아다니더라고요. 마치 자기 회사처럼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달라진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너그럽게 변하는 것 같았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날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한 날들이 많아졌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동현이 너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시간 좀 빼둬라. 최 대표님 알지? 나이도 있고 이제 슬슬 괜찮은 사람 만나서 장가들 생각도 해야지. 어지간해서 중매 안 서주는 분이 내 얼굴 봐서 특별히 자리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니까 나가서 괜히 애비 얼굴 먹칠하지 말고. 한동안 잠잠하다 했죠. 아들의 선자리로 또 집안이 다시 시끄러워지게 됐습니다. 부모의 욕심이야 원래 끝도 없다지만 아들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 남편은 주변에서 괜찮은 자리를 알아봐뒀다며 아들에게 소개를 받아볼 것을 권하기 시작했고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얘기도 없고 집에 와서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도 안 하는 아들이었으니까 저도 내심 그런 자리라도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대번에 얼굴색을 바꾸고 그런 자리 불편하다. 안 나간다. 딱 잘라 거절을 하니까 솔직히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렵게 만든 자리인데 왜 안 나간다는 거냐. 당장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얼굴만 비추고 오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싫다는 거냐. 또 노발대발이고요. 우물쭈물하던 아들은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나중에 때가 되면 소개를 시켜드리겠다. 그제서야 털어놓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것도 모르고 하마터면 그 아가씨한테 큰 실례할 뻔했네. 어떤 사람인데 그래. 만난 지는 얼마나 됐는데 뭐 하는 아가씨인데? 그러지 말고 언제 한번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하지. 뭐 어려운 자리라고 그렇게 꽁꽁 숨겨? 아직 그런 자리 만드는 건 좀 불편해서 그래요. 나중에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얼마나 변변찮은 사람이길래 그렇게 꽁꽁 숨겨? 결혼할 여자라면 제대로 부모님한테 소개시키고 정식으로 만나든지 해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경우 없이 연애를 해? 연애는 관심도 없는 줄 알았던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남들은 아들한테 여자친구 생기면 괜히 아들 뺏기는 기분 들지 않냐고 그러던데 전 오히려 기쁘기만 하던걸요. 요즘 들어서 잘 웃고 안정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자기한테 잘 맞는 짝을 찾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들을 이렇게 바꾼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하더라고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밥 한 번 먹는 거다 생각하고 데리고 와봐라 옆구리를 찔러도 아직은 부모님한테 소개시켜주기 좀 부담스럽다. 나중에 자기도 준비가 다 되면 소개를 시키겠다 얘기를 하길래 자기도 다 생각이 있겠거니 하고 아들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남편한테도 괜히 불편한 선자리 같은 거 잡아오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했고요. 대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길래 저렇게 꽁꽁 숨기나 내심 기대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를 그토록 꾸역꾸역 숨기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아들을 찾는 모습을 보고 또 회사에서 사소한 다툼이 있겠거니 늘 그랬듯이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진정하고 말을 해보라고 해도 동현이 이놈 새끼야 어디 갔냐고 당장 전화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라고 버럭버럭 소리만 지르더라고요. 마침 그때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은 아들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기겁해서 남편을 뜯어 말렸죠. 대체 이게 무슨 난리냐고요. 네가 애비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대체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퇴직금을 미리 빼다 써? 너 뭐 돈 가지고 사고 쳤냐? 너 네 부모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언제까지 네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네가 사고 친 거 수습해주는 사람으로 보여? 설명해봐. 대체 이번엔 무슨 사고를 쳤길래 애비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퇴직금을 미리 빼다가 썼는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한동안 잠잠하다 했는데 남편의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죠. 아들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남편과 가까운 사이였던 담당 직원이 그 얘기를 남편에게 전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퇴직금까지 손을 댈 정도로 이 자식 지금 모아둔 돈도 다 날렸을 거라고. 너 그게 사실이냐? 아들을 다그쳐 물으니 그제서야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이 사실을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뒀던 적금이며 뭐며 다 해약한 게 맞다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큰 사고를 쳤길래 그 난리가 난 건지, 네가 대체 뭐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건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야 도와주든 말든 할 거 아니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아 아들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들 입에서 나오는 대답에 저와 남편이 얼마나 기가 차던지요. 그 돈 만나고 있는 여자한테 썼답니다.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단 얘기를 하면 엄마랑 아버지가 뻔히 반대부터 할 거 아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나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방황할 때 옆에서 큰 힘 되어줬던 사람이에요. 당장 사는 건 힘들어도 빚도 열심히 갚고 있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지금 가게 차려주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 며느리 될 사람이잖아요. 저 그 사람이랑 정말로 잘 살아보고 싶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며느리 될 사람? 누구 마음대로 며느리가 될 사람이야? 네가 제정신이야? 자기 부모한테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할 빚더미 끌어안고 사는 여자 돈 갚아주겠다고? 이 등신 같은 놈이 내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나가서 그 여자 빚을 갚아주든지 네 마음대로 살림을 차리든지. 애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해놓고 급할 때 손 벌리는 거 난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지도 모를 애를 며느리라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 말고 당장 나가. 선택해. 네 부모를 선택하든지 그 말 같지도 않은 여자를 선택하든지. 내 눈에 흐이게 들어가기 전에 그 결혼 허락하는 일 절대 없을 거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아버진 평생 그런 식이셨죠.
평생을 그렇게 자기 입맛대로 마음에 안 들면 내 집에서 나가라. 저도 이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사는 거 지쳤어요. 절 자식으로 생각한 적은 있으세요? 제가 하는 얘기 진심으로 들어주신 적 있으시냐고요? 선택하라고요? 예, 선택할게요. 평생 그 사람 얼굴 안 보고는 못 살아도 아버지 얼굴은 안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요, 안 보고 살면 오히려 제 속이 시원할 것 같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동현아. 네가 나가긴 어딜 나가. 여보, 동현이 좀 말려봐요. 이대로 내 자식 얼굴 평생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아유, 나 절대로 그렇게는 못 살아요. 차라리 죽으라고 그래. 엉엉 울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얼굴 보지 말고 살잔 소리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냐 뜯어 말려봤지만 남편과 아들 둘 다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저런 놈은 자식 취급도 하기 싫다면서 남편도 절대 굽히지 않았죠. 얼른 아버지에게 네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아들을 닥달해도 꿈쩍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죠.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한 남편이 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들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짐을 싸가지고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나고 텅 빈 거실에 털썩 주저앉아서 혼자 얼마나 망연자실을 했는지요. 아들을 키우면서 내내 마음은 졸여왔고 언젠가 한 번은 큰 문제가 터질 거라 생각했지만 정말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터질 거라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처음엔 늘 그랬듯이 며칠 이러다 말겠지. 남편도 순간 화가 나서 그런 거겠지. 한 2, 3일 불같이 화를 내고 다시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자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한 달, 회사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건 저였죠. 남편에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냐. 그러지 말고 불러서 말이라도 들어보자. 정말 이대로 인연을 끊을 거냐 알아눕기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이라고 아들 그렇게 내보내놓고 어디 속이 편하기만 했겠어요. 대체 아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더니 세상에 접대부 출신이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진 몰라도 아들 말대로 빚도 상당한 상태였고 저희 아들이 그 빚을 다 갚아주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라면서 오히려 제가 빚을 내서 가게까지 차려준 모양이더라고요. 자식 새끼 귀하게 키워놨더니 어디 말도 안 되는 출신 여자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있는데 당연히 호락호락하게 허락을 해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전 엄마니까 저렇게까지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여자도 이제 그런 일 안 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해보겠다고 둘이 가게까지 차렸다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얘기라도 들어보자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설득이 조금 먹혀 들어가고 남편의 마음이 누그러지려던 찰나에 저희는 집을 나간 아들이 저희의 허락 없이 무작정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엉뚱한 여자 이름으로 우편물이 왔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본 후에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혼인관계, 기어이 부모 말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저질러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그야말로 거품을 물었고 저도 아들이 이렇게까지 제멋대로 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충격적인 사실에 말도 못하고 그대로 알아놓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고 아들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감감무소식, 가족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기로 결심한 모양이었어요. 난 그 자식 살면서 언젠가 내 뒤통수 크게 칠 줄 알고 있었다고. 싹수부터 글러먹은 놈이었어. 당신 그놈이 다시 연락해도 다시는 받아줄 생각도 하지 마. 그놈이 이제 내 아들 아니니까 제발로 인연 끊고 나간 놈 붙잡을 생각 없어. 알겠어? 배응망덕한 놈, 고얀 놈. 말로는 늘 아들을 미워하는 것 같은 남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컸고 그렇게 실망도 더 컸을 겁니다. 매일같이 빈 아들의 방을 들락날락하면서 한숨을 몰아쉬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할 거 그냥 이번엔 우리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자. 당신도 아들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애한테 상처 참 많이 주지 않았냐.
나는 걔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영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다. 남편을 설득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혈연인데요. 언제까지고 이렇게 안 보고 살 수 있을 것도 아니고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고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게 아무리 괘씸하긴 하다지만 그래도 다 큰 성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부모가 그걸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 법도 못 막는 것을요. 계속된 저의 설득에 남편도 조금씩 마음을 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답장이 없긴 했지만 저도 매일같이 아들한테 아버지가 이제 좀 누그러진 것 같으니 일단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자. 너도 잘한 거 하나 없지 않냐. 들어와서 서로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가족끼리 풀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하고 연락을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제가 조금만 더 두 사람을 빨리 화해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배용현 씨 보호자 맞으시죠? 여기 땡땡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배용현 씨 교통사고로 긴급수술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보호자님, 보호자님 제 말 듣고 계세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배용현 씨 수술 진행할 수 있으세요. 지금 오실 수 있으신 거죠?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어느 날, 전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놀라서 핸드폰을 그대로 떨어뜨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의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을 거의 혼절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아들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는 정신도 없었던 것 같네요. 평소에 워낙 건강했던 남편이었고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나올 거다. 별일 없을 거다. 설마 이런 일로 허무하게 그렇게 가버릴 사람이 아니다 생각했었는데 정말 사람 일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 앞길이라고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지 얼마나 됐다고요. 이제 남편까지 사고로 잃어버린 팔자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이고 여보, 아이고 동현이 아빠, 이렇게 가버리면 나랑 동현이는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나 정말 억울해서 못 살아. 내 팔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큰 벌을 받아. 억울해서 못 살아. 나 정말 억울해서 못 살아. 사는 동안 남한테 피해 입힌 적 없고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주어진 제 인생 똑바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자식 못 키워 집 밖으로 나돌게 한 죄를 이렇게 받는 걸까요? 싸늘하게 누워있는 남편을 붙잡고 나만 이렇게 놔두고 가면 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냐 원망 섞인 소리를 하면서 가슴을 쳐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가족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들이야 그렇다 쳐도 남편이 이렇게 사고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사모님 정신 없으시겠지만 장례식이랑 이런 것들은 회사 상조회 쪽에서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장님께서 요청하셔서 보험 수령인을 다 사모님으로 돌려놓으셨어요. 저한테도 혹시 보험 관련해서 처리해야 될 일을 생긴다면 절대 아드님에게 그 돈 전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그 말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에 대한 남편의 불신은 집을 나간 이후로 계속되었나 봅니다.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남편 회사에서 나온 직원은 저희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남편이 보험 수령인을 모두 저로 변경했다는 얘기를 건네면서 혹시나 하는 걱정의 말을 건넸죠. 그제서야 저도 정신이 퍼뜩 들고 아들 생각이 났어요. 사고야 둘째치고 자기 아버지 이렇게 된 건 알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최소한 아버지 가시는 모습은 보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요? 답장이 올진 모르겠지만 아들에게 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셔서 빈소를 마련해 두었으니 오라는 연락을 남겨뒀습니다. 설마 그래도 얼굴은 내비추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명자야, 아우 이게 무슨 일이야.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세상에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릴 줄 어떻게 알았니? 동현이 그 자식은 아직이야? 그래도 제 아버지 장례인데.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늦었어. 동현이도 오겠지. 와줘서 고맙다, 미수가.
하나밖에 없는 친구 미숙이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장례 기간 내내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내내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죠. 설마 연락을 못 받은 건가 하고 전화도 걸어보고 문자도 남겨봤지만 답장도 없고 둘째 날은 핸드폰도 꺼져 있었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영영 가족들이랑 연락을 끊어버리고 싶은 건가 싶어 놀랐는데 결국 장례가 끝나는 마지막 날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고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늦은 밤중이 돼서야 장례식장에 얼굴을 내비추더군요. 왜 이제야 왔어, 이놈의 자식아. 아버지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너 그렇게 나가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놈아. 끝까지 아버지 기다리게 만들면 어떡해. 아들도 말없이 눈물을 훔치며 저를 안아주는데 모르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들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야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자식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날 며느리의 얼굴도 처음 봤네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가 참 많이 늦었다고, 그래도 손 붙잡고 따뜻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줬죠. 낯을 많이 가리는 건지 장례식장에서 내내 저를 보면서 불편한 표정이더라고요. 한시라도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다고 꼭 온몸으로 티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님 하면서 챙겨주는 게 고맙기도 했고요. 마지막 날까지 옆에서 저를 도와준다고 같이 자리를 한 미숙이가 음식을 내주고 그렇게 남편의 영정 앞에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왜 허락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느냐고 하는 작은 책망의 말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지낼 곳은 제대로 있는 거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거냐, 이럴 때 자리에 없었던 아들이 원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라고 입 밖으로 먼저 튀어나가는 말들을 죄다 아들을 걱정하는 얘기뿐이더라고요. 뭔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한참 우물쭈물하던 아들이 먼저 저에게 얘기를 꺼냅니다. 사실 요즘 둘이서 지내는 게 너무 어렵다면서요. 그럼 밖에 나가기만 하면 너네가 쉽게 살 줄 알았냐.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 허락받고 제대로 시작했으면 이런 일 없지 않았겠냐 하니까 아들이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그럽니다. 자기 한 번만 도와달라면서요. 뭐 어디서 사고를 치기라도 한 건가. 아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남편 보험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랑 그렇게 나가서 살림 차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엄마. 가게는 억지로 차려놨는데 거의 다 빚이고 이 사람이랑 나랑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 우리 그냥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이 평범하게 가정 꾸리고 아이도 낳고 다른 부부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나 그때 그렇게 집 나간 것도 평생 나한테 좋은 소리 한 번 안 해주신 아버지가 미워서 그런 거였지. 절대 엄마한테는 어떤 억하심정도 없었어. 엄마도 잘 알고 있잖아. 내가 엄마 얼마나 잘 따르고 좋아하는지. 나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도와주시면 이 사람이랑 정말 똑바로 잘 살아볼게요. 아버지 보험금 받은 거 그걸로 우리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어머님, 저희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요. 저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지.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인데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랑 오면서 얘기 많이 해봤는데 어머님 이제 저희가 모시면 어떨까 하고요. 아버님 제사도 저희가 모실게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계시면 괜히 더 마음만 안 좋으시고 이러다 어머님까지 잘못되시면 저 이 사람한테 정말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의 힘들 때 도와주고 다 같이 잘 살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집을 나가서 장례식이 끝날 때쯤 얼굴을 내비춘 것이 괘씸하기도 하지만 또 막상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얘들도 뭔가 힘든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남편이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대했는지 가장 가까이서 잘 봤던 사람이 바로 저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뭐 보험금이라도 받아가려고 온 거 아니냐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지도 않았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식이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그때까진 아들이 마냥 안쓰럽기만 했어요. 아버지 싫다고 무작정 집을 나가긴 했는데
뭐 고생 한번 해보지도 않았을 아들이 집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남편 그렇게 허망하게 가고 나서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던 찰나였어요. 그 큰 집에서 남편 흔적 끌어안고 혼자 사는 것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장례가 끝나고 돌아가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막막한 기분이 들기도 했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며느리가 대뜸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는 겁니다. 본인들이 저를 모시고 싶다면서요.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다고. 아까 낯가리고 어색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그러는데 솔직히 그 마음이 참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허락도 없이 얼굴 한번 못 본 시어머니인데 만나자마자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재산이야 어차피 나 죽고 나면 니네들한테 다 돌아갈 돈 아니겠어. 같이 사는 건 천천히 좀 생각해 보자꾸나. 아무래도 집에서 당장 정리해야 할 것들도 많고 나이 먹은 노인네가 그 큰 돈 끌어안고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니. 당장 나 잠잘 수 있는 집이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니네가 당장 힘들다는데 니네 먼저 도와주는 게 나도 맞지 싶다. 그때 남편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 다 해서 6억 정도 됐어요. 제 얘기를 듣고 너무 고맙다면서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고요. 그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멀찍이 떨어져 저희 얘기를 듣고 있던 미숙이가 대뜸 저희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침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공증 전문 법무법인이라면서요. 아줌마 기억나지? 지웅이 엄마. 명자야, 이런 건 구두로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작성을 해놓고 공증도 받아놔야 돼. 그래야 동현이도 나중에 돈 가지고 억울한 일 안 생기지. 보험금을 무턱대고 줄 게 아니라 나중에 상속세랑 이런저런 것들 따져봤을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문서로 작성을 해놓고 공증을 받는다는 것이 좋다며 미숙이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자기의 사무실에 와서 문서로 작성을 해두고 나서 돈을 넘겨받아라 상황을 정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세금 문제도 있고 또 자기 동창 엄마기도 하니까 아들 부부도 별 반발 없이 그러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미숙이의 사무실에 가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금 대신에 6억 원 상당의 상가 하나를 증여해 줬습니다. 월세도 받을 수 있으니 그거 가지고 꼬박꼬박 돈을 받으면서 아들 부부가 자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죠. 그 돈이 모든 불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요. 아들 부부가 장례식장에서 저를 모시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당장은 남편 짐도 그렇고 보험금 외에도 남아있는 회사 자산, 부동산, 예적금 등 정리할 것들이 많아 집을 옮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제가 나서서 다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니 더 정신이 없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주말에 머리도 식힐 겸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자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도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고 덕분에 잘 해결했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고 또 가족끼리 시간도 못 보낸 것 같아서요. 이참에 다들 가까운 데라도 짧게 여행 다녀오면 어떨까 하고요. 어떠세요? 좋으시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 장례 이후로 제대로 가족들끼리 모인 적도 없었으니 이참에 다 같이 여행을 다녀오면 어떻겠냐는 얘기였죠. 마음도 한참 헛헛하고 힘들 때라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 게 고마워서 냉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돈만 받고 입을 싹 씻어버리면 어떡하나 저도 사람이라서 그런 걱정을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일이 계속 신경을 써주는구나 고맙기도 했고요. 그렇게 주말에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너 어렸을 때 이후로 이렇게 가족 다 같이 여행 가는 건 처음인 것 같다. 괜히 어렸을 때 생각나서 울컥하고 그러네. 아버지도 살아계셔서 다 같이 갔으면 정말 좋았을걸. 엄만 왜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잘 살면 됐죠. 그런데 엄마 지금 아버지 재산 정리하고 계신다고 했죠? 그거 다 정리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출발한 지 한 1시간이나 됐을까. 갑자기 또 돈 얘기를 꺼내는 아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행을 오자고 했나 했더니 결국 본론은 이거였구나 하고 실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 안에서 작은 언쟁이 있었어요. 6억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면 아예 벌리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더 이상 너희 도와줄 수 없다. 아버지 재산이 무슨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화수분인 줄 아냐고요. 아들은 어차피 엄마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나중에 어차피 다 자기들 주기로 했던 거 아니었냐. 왜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꾸시냐고요. 언성이 몇 분 이어지다 아들이 핸들을 틀어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무슨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세요? 모신다고 했잖아요.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만들고 있어. 나가서 잠깐 열 좀 식히고 오세요. 저도 담배 한 대 태우고 올 테니까. 그래요, 어머님. 저랑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시게요. 며느리와 함께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왜 갑자기 돈 얘기냐, 뭐 그렇게 어려운 거냐 하니까 며느리가 그냥 잠깐 언성이 높아진 거지 큰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 내 정신 좀 봐. 어머님 잠깐 핸드폰 좀 빌려주실래요? 저 이 사람한테 전화 좀 하게요. 여기서 통화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화장실 다녀오세요. 자기 핸드폰을 놓고 왔다면서 핸드폰을 빌려달라는 며느리의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핸드폰을 건네고 전 화장실로 들어갔고 1분도 안 되어 다시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 핸드폰을 들고 있던 며느리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어요. 혹시나 놓친 건가 싶어 아까 아들이 차를 대놓은 자리로 황급히 가보았지만 이미 그 자리엔 아무런 차도 없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나를 이러려고 데려왔구나. 그때서야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방송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찾았지만 당연히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고요. 직원에게 핸드폰을 잠시 빌릴 수 있을까 물어서 전화를 한 곳은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이에게 엉엉 울며 제 사정을 털어놨죠. 옆에서 전화를 듣고 있던 휴게소 직원도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미숙아, 그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죽지도 못해. 그놈 어떻게든지 다시 찾아와야겠어. 나 좀 도와줘라. 자식이 먼저 부모를 버렸으니 그 자식 이제 내가 버리란다. 제 전화를 받은 미숙인 그놈이 그럴 줄 알았다면서 2시간도 되지 않아 차를 끌고 휴게소로 달려와 줬습니다. 그때 그렇게 미숙이가 한달음에 달려와 주지 않았더라면 휴게소에서 제가 대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되지 않네요. 휴게소에 도착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미숙이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이런 개싸움을 벌이게 되다니 정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죠.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고 미숙이는 내내 집에서 저와 함께 있어 줬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연락이 간 모양이었죠. 휴게소에 버리고 갈 땐 언제고 냉큼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얼굴을 보면서 아들의 뺨을 세차게 올려 붙였습니다. 어머님 오해해요. 저희가 어머님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기가 차서 허하고 비웃어주고 며느리의 뺨도 세차게 올려 붙였죠. 거짓말도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요. 미숙이와 함께 확인한 휴게소 CCTV 영상엔 제 핸드폰을 들고 미친 듯이 뛰어가 차에 타는 며느리의 모습과 차에 타자마자 짠 듯이 바로 출발해버리는 아들 며느리의 모습이 생생하게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그 모든 상황을 얘기하니 두 사람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자식들 사람이 아니구나 싶더군요. 너네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모양인데 고소장 접수한 것 때문에 놀라서 어떻게 내가 버린 우리 엄마 살아있는 거지? 노인네가 어디 가서 밥도 굶고 뭐 하다가 비실비실해서 죽었다는 소리 들리면 남아있는 아버지 유산 싹 가로챌 속셈으로 그랬을 텐데 하고 헐레벌떡 뛰어왔겠지. 이 등신 같은 것들아. 공직을 받기 전에 니네가 합의서에다 뭐라고 썼는지 똑바로 읽어봤어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합의서에 뭐라고 작성했는데요? 니네가 쓴 계약서 똑바로 읽어봐.
그 6억 원 그냥 증여해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사를 지내겠다는 조건, 어머니를 부양하겠다는 조건, 내가 그걸 다 특별 사항으로 넣어놨으니까 네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까지. 그 말이 무슨 소린 줄 알아? 너희한테 증여해 준 그 건물 이제 너네한테 소유권이 없단 뜻이야. 증여 취소라고. 그렇습니다. 미숙이는 장례식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순간부터 아들 부부가 돈을 노리고 저에게 접근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답니다. 사무실에서 매일같이 보는 얘기들이 그런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6억 원을 그대로 넘겨주지 말고 차라리 부동산과 같은 건물로 넘겨줄 것, 그리고 계약서를 자기 법무법인에 와서 쓸 것을 그렇게 강조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저를 봉양하겠다는 의무와 제사를 지내겠다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 부담부 계약은 언제든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작성해 두었던 것이죠. 별다른 생각 없이 당장 6억 원어치 재산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아들 부부는 그런 내용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우선 서명부터 하고 본 것이었고요. 아들 부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를 버리고 왔다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 이상 봉양의 의무는커녕 저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니 이건 사기죄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냐. 이 계약은 당연히 해지될 수밖에 없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마터면 자식의 탈을 쓰고 돈을 노리고 접근한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뺏길 뻔했던 저를 위기의 상황에서 친구가 구해주었던 것이었죠. 다시 생각해봐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제서야 자기들이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뻥 하고 걷어 차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들과 며느리는 펑펑 울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빌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 추악한 민낯을 다 봐버린걸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간적으로 돈 욕심이 나서. 이게 다 당신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당신이 옆에서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엄마, 이 사람이랑 나 이혼할게요. 나라도 제발 걷어줘요. 이게 다 이 사람 만나서 생긴 일이에요. 이 사람이 다 옆에서 꾸민 짓이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휴게소에 먼저 엄마 버리고 오자고 얘기했던 건 당신이잖아. 이 한심한 쓰레기들아. 여긴 내 자식도 며느리도 없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도 말고 앞으로 죄값 치르면서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아.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끝에 와선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서로 남 탓을 하면서 싸워대는 두 사람을 그렇게 집 밖으로 내쫓아내고 친구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의 자식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미숙인 너에게 원래부터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다 털고 일어서면 된다. 그런 저를 붙잡고 위로했어요. 두 사람 그렇게 내보내고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다시 회수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헛헛하지만 그래도 저 잘했다고 응원 좀 해주세요. 어떻게든 또 살아가 봐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은 유부녀예요. 주변 친구들은 다들 애 키우랴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어서 결혼한 게 후회될 정도로 힘들대요.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훨씬 더 속 편하게 잘만 살았을 것 같다고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도 맞장구 쳐주긴 하지만 전 지금까지 결혼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남편과 사이도 좋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거기다가 시부모님과도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시부모님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전 시부모님을 친정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아이가 둘이에요. 큰아이는 벌써 중학생이고 둘째는 초등학생입니다. 거기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내 시부모님이 사시는 건물의 위아래층으로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이 바로 시아버지 건물이거든요. 시아버지께서 1층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 중이세요. 남편과 시동생도 시아버지와 함께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사연까지 보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동서 때문이에요.
저에겐 손아래 동서가 한 명 있습니다. 저의 평온한 결혼 생활에 동서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서와 전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나이부터가 참 애매했거든요. 전 12월생인데 동서는 빠른이에요. 지금이야 빠른이 다 사라졌다지만 저희 땐 예민하게 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사실 저야 나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잘 존중하고 사이좋게 지내다 보면 호칭 같은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또 그렇지가 않으신가 봐요. 엄연히 형과 아우 사이인데 며느리들끼리도 서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저와 동서가 만나기도 전부터 시부모님은 미리부터 걱정을 하셨어요. 나이 차이가 애매하다고요. 차차 정리해도 될 일을 시부모님은 굳이 상견례장에서까지 나이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아예 태어난 해가 다르면 몰라도 같은 해에 태어났으니 당연히 동갑이지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해. 시댁에 왔으면 남자들 서열로 정리하는 거지. 그냥 둘째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첫째는 동서라고 불러라. 그러는 게 깔끔해. 시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저도 상견례 자리에서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호칭이나 관계는 저와 동서가 친해지면 자연스레 알아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상견례가 마무리될 때쯤 화장실에서 동서를 마주쳤는데 식사 자리에서의 상황이 불편했는지 제게 따지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이 진영 씨라고 했나요? 진영 씨는 96학번이죠? 난 사실 95학번이에요. 우리가 동갑이라 어른들이 아무래도 신경 쓰이나 봐요. 난 상관없으니까 소라 씨가 호칭 때문에 신경 쓰이면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이름 불러요. 내가 돌려서 말했더니 못 알아들으셨나 보다. 내 말은 내가 한 학번 위니까 엄연히 따지면 내가 언니라는 소리예요.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말은 저더러 언니라고 부르라는 소리였나 보더라고요. 전 저도 모르게 실소가 흘러나왔죠. 제가 생김새는 얌전해 보여도 저도 결혼 생활 15년 차에 애 둘 아줌마예요. 아무리 나이가 비슷해도 아가씨가 아줌마 내공을 이길 수 없죠. 더군다나 앞으로 한 집안에서 동서지간으로 지내야 하는데 맏며느리로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딴엔 이름으로 서로 부르자고 한 것도 배려해준다고 한 거였거든요. 동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배려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야말로 나이만 먹었지 사리 분별을 잘 못하네. 우리 그이랑 서방님 나이 차이가 4살이야. 거기다가 아버님 가게 직원들 보는 눈도 있는데 내가 동서를 언니라고 부른다는 게 말이 돼? 세상에 그런 개족보가 어딨어? 어머, 진영씨 나랑 같은 또래면서 굉장히 고지식하네요. 남들 시선이나 어른들 말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관계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동서도 웬만해선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더라고요. 저를 옛날 사람 취급까지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래봐야 전 동서를 절대 언니라고 부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시작부터 감정이 상해봐야 좋을 게 없으니 전 애써 좋게 넘어가려고 한 발 물러섰죠. 아직 식장에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나이니 호칭이니 말하는 것도 웃기네요. 식 올리고 차차 정리하도록 하죠. 제 말에도 동서는 대꾸도 없이 화장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전 시작부터 뭔가 찜찜한 게 동서와 잘 지낼 수 있을까 신경이 쓰였죠. 역시나 첫 인상부터 남달랐던 동서는 결혼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혀 저와 잘 지낼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결혼과 동시에 동서도 저희 아랫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싫어도 매일 마주치다시피 했고요. 일주일에 몇 번씩 마주치는데도 동서는 절대 저를 먼저 부르지를 않았어요. 눈이 마주쳐도 인사 한 번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른들 앞에선 교묘하게 여우짓을 하더라고요. 저와 둘이 있을 땐 일절 말도 안 하고 무시하면서 그나마 시부모님이 계시면 호칭 없이 존댓말로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랬으니 시부모님도 별다르게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고요. 처음엔 저도 그런 대로 지낼 만했습니다. 서로 굳이 호칭을 부르지 않아도 불편한 게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어차피 제가 손윗 사람인데 동서랑 신경전을 해봐야 결국은 제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겪다 보니 동서는 아주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동서와 둘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동서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상견례 날 제게 괜한 말을 했다면서요. 전 당연히 제게 나이 운운하면서 얘기한 게 미안해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이한테 들었는데 대학 안 나왔다면서요?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요. 그럼 96학번도 아닌 건데 내가 학번이 위라는 둥 언니라는 둥 하는 소리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동서, 사람 되게 웃긴다. 내가 동서한테 언제 대학 나왔다고 말한 적 있어? 동서 멋대로 판단해 놓고 왜 사람 꼴을 이상하게 만들어? 어머, 진영 씨야말로 사람이 미안해서 먼저 사과를 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겠어요? 아, 혹시 대학 못 간 거에 대해 자격지심 같은 거 있어요? 동서, 말 좀 가려 해. 누가 자격지심을 부렸다고 이래? 전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바로 호텔에 취직을 했어요. 제가 먼저 동서한테 몇 학번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나이 얘기를 하다가 동서 멋대로 학번 얘기를 한 거면서 마치 제가 속이기라도 한 것처럼 구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격지심은 무슨 동서야말로 나한테 고지식하다고 하더니만 이제 보니까 동서가 오히려 나이니 학벌이니 이런 거 되게 따지는 사람이었네. 본인보다 어리거나 학벌 별로면 혼자 막 우월의식 느끼고 그러는 사람이었나 봐. 수준이 비슷하기라도 해야 우월의식도 느끼는 거지. 아예 급자체가 안 맞는 사람이랑 뭘 굳이 비교하겠어요? 아이고, 그깟 대학 좀 나왔다고 잘난 척은. 어쨌든 내가 동서보다 손이 동서니까 앞으로 무조건 형님이라고 불러. 지금처럼 호칭 안 부르고 애매하게 굴면 나도 더는 못 참아. 바로 시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동서가 아무래도 위아래 구분 못하는 것 같다고. 치사하게 보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저도 20년 넘게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서비스직이 몸에 밴 사람이라 지금까지 동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봐주고 있었지만 더는 참아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제 성격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 이후 동서와 전 만나기만 하면 서로 티격태격했습니다. 한 건물에 살며 오며 가며 자주 보다 보니 다툴 일도 많았고요.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동서는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꼬박꼬박 진영 씨 하면서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동서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예민해져서 동서에게 짜증 섞인 말로 대꾸하게 됐고요. 일이 있어 시댁에서 만나면 은근슬쩍 서로 집안일을 미루기도 하고 시부모님께 서로 더 예쁨 받으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부족한 게 별로 없으세요.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없으시고 두 분 사이도 좋아서 자식들이 별로 신경 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생신 때나 명절 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용돈을 드리려고 해도 얼마를 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고 선물을 해드리려고 해도 눈이 높은 시부모님께 골라드리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나요? 동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고민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전 경력자잖아요. 결혼하고 시부모님을 모신 지 15년이 넘었으니 시부모님 취향이야 동서보다 꿰뚫고 있었죠.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전 평소 하던 대로 시어머님이 자주 가시는 백화점 상품권과 미역국을 끓여서 올라갔죠. 결혼 초기 때 저도 이것저것 많이 선물을 해봤는데 눈이 높으신 시어머님의 취향을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비싸고 좋은 걸 사다 드려도 당신 취향이 아니라고 꼭 바꾸러 가시길래 몇 년 전부터 아예 상품권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결혼하고 첫 시어머니 생신 때 미역국을 끓여드렸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줄곧 미역국은 제가 끓여다 드렸어요. 어머, 내 생일날 다른 사람이 미역국 끓여준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다. 친정엄마 돌아가신 이후엔 줄곧 내가 끓여 먹었거든. 남편의 아들이 둘이나 있어도 생일날 미역국 한 번 끓여준 적 없다면서 시어머니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눈물까지 글썽거리시면서요. 별로 힘든 일도 아닌데 해드리고 나면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신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 전 매년 챙겼습니다.
엄연히 지금까지 해온 게 있더라도 동서가 생기고 난 뒤 첫 번째 시어머니의 생신날은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우 같은 동서가 시어머니의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준비하기라도 할까 봐서요.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번엔 금액을 좀 올려서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권에 미역국에 불고기까지 만들어서 갔죠. 그런데도 동서의 선물에 제가 밀리고 말았습니다. 동서의 선물은 덜렁 사진 한 장이었는데도 말이죠. 어머님 생신 때 서프라이즈로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꼭 참고 있었어요. 벌써 12주 넘었대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우리 며느리 장하다. 동서와 시동생이 이미 40대에 들어선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는 아예 손주는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결혼한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임신을 한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생신 때 이미 주수가 꽤 됐더라고요. 노산이다 보니 안정권에 들어설 때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죠. 가족으로서 당연히 축하해 줄 일이었지만 은근히 셈이 났어요. 제가 동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괜히 얄밉고 밉살맞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저도 이제 엄연히 한 집안의 가장 됐으니까 형이랑 똑같이 대우해줘야 돼요. 장남이라고 뭐든지 형한테만 주면 안 돼요. 시동생은 이때다 싶었는지 아주 시아버지에게 갖은 아양을 떨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남편과 시동생이 함께 일하고 있잖아요. 저와 동서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시동생도 시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알게 모르게 은근 경쟁하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신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가게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곽에 공장까지 있어요. 인테리어 회사와 공장 직원을 다하면 50명이 넘는 중소기업입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아버지 일하시는 걸 어깨너머로 배웠고 아예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대학도 인테리어를 전공했어요. 반면 시동생은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힘들다며 그만두고 시아버지의 회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시동생은 아직도 남편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일을 배우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레 가족들과 회사 직원들은 남편이 시아버지 일을 물려받을 거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차기 사장이라고 추켜 세우며 시아버지도 자주 언급하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시동생도 동서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 욕심이 생기나 보더라고요. 결혼 전엔 남편이 시키는 일이라면 군말 없이 하고 남편을 형으로서나 상사로서 존중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엔 남편을 꼭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부분 공장에 계실 때가 많고 남편과 시동생이 인테리어 가게에 있었어요. 남편은 영업이나 고객 상담, 계약까지 거의 전담해서 하고 있었고요. 사실 남편 혼자 하기 벅찬 일이다 보니 시동생이 옆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집에 오면 툴툴거리더라고요. 시동생이 은근슬쩍 할 일을 남편에게 미루고 시아버지를 따라 공장에 출근하려고 한다고요.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일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공장 일에 관심이 많아서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우연히 동서와 시동생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당신이 하도 우겨서 아버지 따라 공장에 나가긴 하는데 공장 나가면 시끄럽고 먼지만 풀풀 날려. 거기다 가봐야 내가 할 일 없다니까. 괜히 직원들 눈치만 보이고 아버지한테 하루 종일 잔소리만 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냥 형이랑 편하게 사무실에 있으면 안 돼? 자기야,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힘들게 매일 영업 뛰고 계약 따 와봐야 뭐해. 그래봐야 평생 아주버님 밑에서 일만 해야 돼. 평생 안정적으로 일하면 좋지 뭐. 자기는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른다니까? 당신은 인테리어 인자도 모르잖아. 조금 있으면 우리 아가도 태어나는데 평생 아주버님 밑에서 매달 월급 받는 월급쟁이로만 살 거야? 공장 땅 그거 다 아버님 거라며. 아버님 옆에서 살랑살랑 애교 좀 떨어서 그 땅 팔고 건물 올리시라고 해. 편하게 임대료 받고 살자고.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동서의 말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동서는 보통 년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이 평생을 해오신 일을 한순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 남편 귀에 대고 속닥거리며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동서가 욕심이 많고 영악한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게 사실 시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아무리 사업을 오랫동안 하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자식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 시부모님은 여러 면에서 자식 일이라면 물심양면 도와주십니다. 제가 아이 둘을 낳고도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건 다 시부모님 덕분이에요. 전 2교대 호텔리어예요. 밤새 근무를 할 때도 있어서 사실 아이 낳고 나서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죠. 제가 임신하고 호텔을 그만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이랑 사이까지 틀어지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선택한 일인데 결혼하고 아이 낳는다고 그만두면 그게 세아가 너한테 얼마나 서러운 일이 되겠니? 한 건물에 시부모가 있는데 뭘 걱정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아기 걱정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시부모님은 항상 겉으로는 무뚝뚝하시고 고지식한 듯 보이지만 속이 따뜻하고 정이 많으세요. 전 친정 부모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몸도 안 좋으시고 연세도 드셔서 제가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긴 하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정 부모님 얼굴도 안 보고 살았거든요. 반면 시부모님은 자식, 며느리 일이라면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건 물론이고 툭툭 용돈도 챙겨주십니다. 전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건물에 시부모님과 살면서도 불편한 것 하나 없이 편하기만 했어요. 시부모님 덕분에 많은 걸 배우기도 했고요. 꼭 피를 나눈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구나. 서로 마음으로 위하고 챙기다 보면 진짜 가족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족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시부모님이 좋았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을 이용하려는 동서가 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동서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동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공장을 밀어버리고 건물을 지으라니. 그걸 왜 동서 마음대로 정해?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시동생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반면 동서는 제 말에 눈도 깜빡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잘못한 거라고는 없는 눈이었어요. 제가 제 맘대로 공장을 팔기라도 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진영 씨는 왜 나한테 소리까지 지르고 그래요? 그리고 다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요. 그 큰 땅에 굳이 힘들게 공장 돌리면서 벌어봐야 직원들 월급으로 다 나가는데 뭐하러 우리 때까지 힘든 사업을 해요? 건물 하나 세우면 대대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전 동서 말이 100%다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 생각이야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돈 버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이 평생 일궈온 사업을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가 남편을 꼬드겨서 집안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모습은 좋지 않게 보였어요. 시동생이 시아버지에게 공장을 팔고 건물을 세우자고 말했다간 시아버지께서 난리를 치시며 시동생에게 엄포를 놓으실 게 뻔하거든요. 동서는 이제 막 시집와서 우리 시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시부모님 두 분 다 공장 직원들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당신들 좀 편하게 살자고 그 직원들 다 해고하고 내보내실 분들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행여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괜한 소리 하지 마. 저 딴엔 정말 동서를 생각해서 해준 얘기였습니다. 혹시나 시부모님 앞에서 실수할까 봐서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동서는 제 말을 아예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영 씨는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었어요? 나랑 또래면서 그렇게 세상을 몰라요? 하긴 남들 다 대학 갈 때 대학도 안 가고 일찍부터 호텔에서 남들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힘들게 돈 벌어서 살았으니 노동으로 인해 버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값지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어쩌죠? 세상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리세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동서는 제 충고에도 본인 말이 맞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전 신경도 안 썼어요. 동서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면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딱 동서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로 인해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큰아이는 중학생인데도 피아노 학원만 다니고 있고 초등학생인 둘째는 태권도 학원만 다니고 있어요. 집에 와서도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봅니다.
아이들이 그러고 싶어 하거든요. 집에 와서 학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공부를 해요. 공부가 더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제게 언제든 얘기하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아이들 스스로 잘 하고 있습니다. 주변 엄마들은 저를 신기해해요. 마음이야 누구나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좋은 엄마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되질 않는다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너그럽게 키우는 데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강남 8학군 출신이에요. 국민학교, 중학교를 다 유명 사립학교를 나왔습니다. 내내 고액과이니 학원이니 안 해본 사교육도 없고요. 친정 부모님이 강남에서 유명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 아주 어릴 때부터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경시대회랑 경시대회는 다 출전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친정 부모님이 계획하신 대로 외고를 입학했고요.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본인들의 커리어가 있다 보니 외동딸인 저를 당연히 명문대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하도 들어서 서울 연고대가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아예 없는 줄 알았을 정도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고요. 하지만 여러 면에서 제가 그만큼 역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외고에 진학했으니 학교 생활도 전혀 즐겁지 않았고요. 나중에 터질 것이 결국은 터지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 부모님 성에 차지 않게 되자 여름방학 때 부모님은 절 기숙사 학원에 보내버리셨어요. 부모님이 잘 아시는 분이 운영하는 데라면서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하셨지만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해요. 전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학원에서 잠을 줄이고 공부할 수 있는 약이라면서 뭘 줬는데 그 약이 제 몸에 맞지 않아 부작용을 일으켰어요. 당시에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서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였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도 부모님은 저를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절 미국에 보내셨어요. 아마도 제가 그대로 한국에서 외고를 다녀봐야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엔 절대 못 간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강남 유명 학원 원장인데 자식이 그 모양이니 꼴도 보기 싫으셨겠죠. 다른 애들은 부모가 정보력도 없고 경쟁력도 없어서 뒷받침을 못해줘서 난린데 어떻게 된 게 넌 편하게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도 애가 그렇게 유약하고 나약해 빠졌니? 미국 가선 다른 건 생각도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만 해. 네가 미국에서 영어만 완벽하게 해오면 그 이후엔 이 아빠가 알아서 서울 연고대 넣어줄게. 부모님은 제 생각이 어떤지 뭘 하고 싶은지는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한 번도 제 생각을 부모님께 얘기해 본 적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방법을 알지 못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부모님을 벗어나 미국에 혼자 갔다는 겁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 넓은 땅에서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 무서웠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부모님 없이도 제가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고 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선 방학 때마다 혼자 여행을 다녔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여유롭게 미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명분은 영어 공부였지만 전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자유롭게 지냈고요. 자유로움 속에서 생긴 꿈이 바로 호텔리어예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부모님은 절 어떻게든 명문대에 보낼 수 있는지만 찾느라 혈안이 돼서 바쁘셨고요. 그동안 전 한국에서 고졸 검정고시를 보고 바로 서울에 있는 호텔에 모든 지원서를 다 넣었습니다. 어느 호텔이든 상관없었어요. 일만 할 수 있다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부모님 도움으로 미국에서 학교까지 다녔으니 영어만큼은 자신이 있었고요. 전 오로지 영어 실력만으로 공항 근처 호텔에 바로 취직이 됐어요. 전 부모님 눈을 피해 수능날 수능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호텔에 취직됐다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부모님은 난리가 났죠.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처럼 뒷덜미를 잡고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아버진 저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돌연변이도 이런 돌연변이가 없다. 기껏 미국까지 보내서 공부시켜냈더니만 뭐? 대학을 안 가고 호텔에서 일을 해? 부모가 강남에서 학원을 하는데
자식이란 놈이 고졸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헛소리 하지 말고 1년 집에서 쥐죽은 듯이 공부만 하다가 그냥 내년에 다시 수능 봐. 호텔인지 나발인지 나가기만 하면 나 다신 너 안 본다. 앞으로 너한테 10원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저 취직했다니까요. 이제 엄마 아빠 도움 없이도 저 혼자 살 수 있다고요. 얼씨구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고졸 주제에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걸 가지고 네가 먹고 살아. 너 그 월급 가지고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 수 있을 줄 알아? 엄마야말로 자식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나 2년 넘게 미국에서 혼자 살았어. 심지어 그땐 미성년자였고. 지금은 어른인데 내가 왜 혼자 못 살아? 부모님은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인데도 저에 대해 전혀 모르셨습니다. 전 큰 집에 비싼 옷, 좋은 학교 다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돈이 별로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번 돈으로 소소한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호텔 입구에만 들어가도 전 행복했거든요. 전 끝까지 제 고집대로 했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호텔에 출근했어요. 전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내쫓으며 다신 보지 말자고 하셨어요. 자식 없는 셈 치고 살겠다고요. 전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차피 집을 나올 생각이기도 했으니까요. 전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을 벗어나 혼자 힘으로 살았어요. 그런 절 알아준 사람이 바로 남편과 시부모님이었고요. 부모 도움 없이 오롯이 제 힘으로 살아온 절 인정해주고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게 됐을 때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집으로 청첩장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두 분 다 제 결혼식에 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도 한번 뵙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 매정하게 끊으시더라고요. 없는 셈 친다니까 연락은 자꾸 왜 해? 하긴 네가 결혼한 놈이라고 해봐야 영 변변치 않은 놈이겠지 뭐. 왜? 이제 와서 부모 도움이 필요해?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시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께 자식이라곤 저 하나인데 손주 태어나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자식도 버렸는데 손주는 무슨 손주? 됐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아라. 전 서러웠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립다기보다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 자식이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부모라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하지도 않나 싶었거든요. 전 애써 부모님은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부모 없는 셈 치고 살자 싶었죠. 그런데 첫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전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죠. 혹시나 아이는 잘 낳았나 걱정돼서 연락하셨나 싶었어요. 그런데 연락해온 이유가 저희 부모님다웠습니다. 글쎄 어머니께서 말기 신부전증이라 수술을 당장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와는 신장이 맞지 않아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핏줄이라곤 저 하나뿐이니 저에게 검사를 받아줄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연락을 받았을 땐 화가 났어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신 분들이 저에게 이제와 신장을 내놓으라니요. 그날 밤 전 남편과 시부모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언제나처럼 제 생각을 지지해주겠다고 했고요. 전 고민 끝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검사를 받아봐야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까요. 솔직한 마음으론 신장이 맞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러면 모양새가 좋게 거절하고 다 잊고 전 저대로 살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와 어머니의 신장이 맞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펑펑 우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우리 딸 그동안 부모도 없이 고생 많았지. 우리가 나이만 먹었지 세상을 너무 몰랐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잘만 사는 걸 우리 기준에 맞추려고 널 너무 힘들게 했다. 그러니 제발 네가 우리를 좀 도와줘. 네 엄만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믿기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라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신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식이라면서 내치고 버린 부모에게
신장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신장을 드렸습니다. 평생 후회하기 싫어서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실만은 너무도 명확한데 제 잠깐의 분노와 복수심으로 인해 신장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전 너무나 힘들 것 같았거든요. 제 아이들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고 어머니와 저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저도 금방 회복이 돼서 둘째도 나았으니까요. 그 이후로 친정 부모님과는 다시 인연이 되어 왕래하며 지내고 있고요. 친정 엄마가 회복되시고 나서 바로 시부모님도 함께 만났어요. 물론 친정 부모님은 제가 알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시부모님을 뵙자마자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물으시고 남편에게도 무슨 대학을 나와 어떤 일을 하는지 물으셨어요. 시부모님의 대를 이어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갸웃하시다가 직원이 50명이라고 하자 아주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나중엔 친정 부모님께서 시부모님께 머리를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죠. 식사 자리에서 시부모님께서 저를 먼저 챙기고 친자식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들은 친부모인데도 왜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대하지 못했는지 후회되신다고요.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도 쉽지 않게 살아온 40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가족에 대해 일도 모르는 동서가 갑자기 나타나 집안을 마음대로 흔들어 놓는 꼴은 그냥 봐줄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에게 동서와 시동생이 나누던 얘기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우 같은 동서 정도야 저와 남편 선에서 정리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동선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만난 이후 동서는 대놓고 저를 모른 척을 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만나도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쩔 땐 길거리에서 만나도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초반엔 어른들 눈을 피해 둘만 있을 때 으르렁거리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의 행동이 지나쳐서 결국 시부모님 앞에서까지 싸우게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혹시 공장 못 팔게 하려는 게 아주버님이 장남이라고 나중에 혼자 다 꿀꺽하시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온 가족이 모인 명절날 힘들게 정까지 붙이고 뒷정리를 하려고 일어나는데 동서는 굳이 베란다까지 따라 들어와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동서랑 같은 줄 알아? 시부모님이 지금 연세까지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동서는 느끼는 것도 없어? 느끼는 거 많죠. 하루하루 빨리 공장 팔아서 그 땅에 건물 올리면 평생 편하게 쉬실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시나 싶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공장 땅을 팔아서 뭘 어째?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져 밖에 계시던 어른들까지 저희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동서의 말도 안 되는 허튼 계략이 시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죠. 동서의 말에 시아버지는 노발대발 화가 나셨는데도 동서는 전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어요. 건물 지어서 세 받으면 훨씬 더 유복한 노년이 될 텐데 왜 그러시냐고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결국 동서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둘째, 너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부모님 앞에서 땅이니 노우니 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어? 왜? 둘째 너 무슨 돈 필요하냐? 시아버지는 동서가 하는 소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 따지듯 물으신 거였는데 동서는 오히려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뭐 꼭 돈 때문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준서 조금 있으면 유치원에 옮겨야 되는데 이 동네는 영어 유치원이 마땅치 않잖아요. 동서는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의 공장 땅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아들 유치원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꼭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다네요. 그것도 강남에 있는 영어 유치원을요. 전 슬슬 일그러드는 시아버지의 표정이 걱정돼서 애써 동서를 말렸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으면 이 동네에서 알아보면 되지 뜬금없이 강남 얘기는 왜 꺼내냐고요. 그랬더니만 동선 한술 더 떴습니다. 이 동네 사실 좀 구리잖아요. 학군도 너무 안 좋고요.
전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 형님처럼 이런 구질구질한 동네에서 애 키우고 싶지 않아요. 뭐야? 이게 보자 하니까 며느리라고 대충 봐주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아주 머리에 든 게 없구나. 시부모가 평생 살아온 동네를 가지고 뭐? 구질구질? 우당탕탕 화가 난 시아버지께서 결국 참지 못하시고 명절날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 일로 동서는 결국 시댁에서 나가버렸고요.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도저히 한 건물에 못 살겠다고 조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직 화가 안 풀려서 그런 며느리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기껏 장가간 노총각 아들이 처자식한테 버림받고 혼자 살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동선의 친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장 데리고 오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도 동서에게 사과하라고 시켰고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 상까지 엎어버리고 머리에 든 게 없단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해요? 당신 그 고약한 성질머리 때문에 아들 이혼이라도 시킬 거예요? 시어머니의 으름장에 시아버지도 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사과할 일은 사과하면 그만인데 시아버지께서 소리 좀 질렀다고 그걸 꼬투리 잡아 결국 강남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애 성공시키려면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 시아버지의 경제력이 필요하다더라고요. 혹시 알아요? 아버님이 우리 아들 지원 빵빵하게 도와주시면 우리 아들 판검사 될지. 동서는 바로 얼마 전에 시아버지에게 된통 혼나놓고도 배운 게 없는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동서는 아예 대놓고 시아버지에게 강남에 집도 하나 구해달라고 하면서 영어 유치원까지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옆에서 듣고만 있던 시동생도 민망했는지 동서에게 그만하라고 말리는데도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당신 잠자코 있어. 우리 아버님이 완전 능력자신데 좀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그쵸? 아버님도 손주 판검사 되면 좋으시잖아요. 동서, 아들 판검사 만들고 싶으면 동서가 벌어서 만들어야지. 그걸 왜 아버님대로 해달래? 아주 몸을 베베 꼬며 알랑방귀를 끼는데 그 모습이 아주 꼴도 보기 싫더군요. 형님이 왜 우리 집 일에 신경을 써요? 형님이야 고등학교 나와서 대충 살다가 시집 왔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이 커서 살아갈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들은 형님네 애들처럼 안 키울 거라고요. 동서는 제게 형님이라고 부르기 싫어서 억지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동서와 전 아예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제 지난 과거를 시시콜콜 동서에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시아버지께서 안 도와주시면 강동구에 사시는 친정에 들어가서라도 애를 강남에 있는 영어 유치원에 꼭 보내겠다네요. 시동생을 혼자 이 집에 두고요.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가도 제 어릴 적 생각이 나서 조카가 안쓰러웠습니다. 동서도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나중에 후회할 게 뻔해 보이기도 했고요. 동서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애만 데리고 친정이라도 갈 기세였어요. 시아버지께서 결국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이러다간 40 넘은 아들 졸지에 처자식 없이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르니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 내가 강남에 전셋집 하나 구해줄게. 근데 그 후로 벌어지는 일들은 둘째 네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다. 동서는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 집을 구해 나갔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나가고 나니 집안이 조용하고 허전했어요.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운 정이 들었는지 간자리가 씁쓸하긴 하더군요. 동서가 이사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집들이 한다고 시부모님과 저희 식구들 다 초대를 했습니다. 전 퇴근하고 따로 갔는데 시간이 늦어서 백화점이며 마트도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전 할 수 없이 편의점에서 휴지만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손이 사람인데 휴지만 하고 입 싹 닫기 미안해서 남편과 상의해서 따로 집들이 선물을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제 손에 들린 휴지를 보자마자 정색을 하더라고요. 형님,
여기 강남 아파트예요. 어떻게 집 들여오면서 휴지 하나 덜렁 사와요? 암튼 이래서 사람이 수준이 맞아야 상대를 하는 거라니까. 동서는 수준이 안 맞는다는 헛소리를 툭툭 내뱉더니만 급기야 제가 사온 휴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 성의가 있는데 어떻게 던질 수가 있어? 마음에 안 들면 던질 수도 있죠. 학번도 없는 고졸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형님이야말로 제발 내 심기 좀 그만 건드리세요. 그때였습니다. 동서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리더군요. 어디서 온 전화인지 동서가 아주 목소리까지 다듬곤 공손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선생님. 알고 보니 동선의 아파트 앞에 대로변에 있는 건물에 유명 영어 학원에서 온 전화더라고요. 영어 유치원도 모자라 조카를 영어 학원에 보내려고 대기를 걸어놨는데 잘 안 됐는지 동서 얼굴이 안 좋았어요. 전 짜증을 내며 씩씩거리는 동서에게 그 영어 학원에 그렇게 보내고 싶냐고 물었죠. 조카가 아직 나이도 어린데 굳이 학원까지 보낼 필요가 있냐고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저를 향해 코웃음을 치더군요. 제게 네가 뭘 아느냐는 식으로요. 전 그런 동서에게 보란 듯 더 크게 웃어 보였습니다. 내가 그 영어학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 제 말에 동서가 아주 배꼽까지 잡고 웃더라고요. 저기요, 이 영어학원이 무슨 학원인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들어가려고 학원 선생님들 정보까지 다 알아봤는데도 인맥이 없어서 못 보내고 있는데 형님이 무슨 수로 도와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동서가 말한 학원, 그 학원이 있는 빌딩이 바로 내 거니까. 제 말에 동서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더러 제정신이 아니라면서요. 둘째, 너 내가 큰애한테 말 조심하라고 했지? 그리고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저 앞에 저 건물, 큰애 건물 맞아. 그래, 큰애 친정 부모님이 몇 년 전에 증여해준 건물이잖아. 평생 저 건물에서 학원만 하셨다고 하셨지? 네, 맞아요. 저 건물의 입시학원은 아직도 아버님이 운영하세요. 다른 학원들은 다 세준 거고요. 그제야 믿기는지 동서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더니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더니 개거품을 물면서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말까지 더듬거리면서요. 정말이세요? 저 건물주가 형님이라고요? 말도 안 돼. 동선 속고만 살았어? 왜, 고졸은 건물 갖고 있으면 안 되니? 그 건물이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갖고 계시던 입시학원 건물이에요. 몇 년 전 신장 수술을 받은 후 아버지도 느끼신 것이 많았는지 저에게 지난날의 일들을 사과하고 싶으시다면서 건물을 증여해 주셨죠. 전 괜찮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부모님은 완강하셨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빚이 사라질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갖게 된 건물이에요. 저렇게 큰 건물이 있는데 왜 호텔에서 아직도 일하세요? 저 건물에서 나오는 세만 해도 장난이 아닐 텐데. 동서 말이 맞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꽤 되긴 해요. 동서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내 꿈은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세나 받아 쓰는 건물주가 아니야. 그 건물 목 좋은 거 동서도 알지? 나 임대료 받은 거 한 푼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 돈 모이는 대로 건물 헐고 호텔 지을 거야. 내 호텔. 사실 친정 부모님께 건물을 받고 난 뒤부터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던 일인데 막상 입 밖으로 꺼내고 나니까 뭔가 대단한 일 같긴 하더라고요. 그 순간 동서 눈빛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제게로 다가와서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형님, 너무 멋있어요. 저 앞으로 형님이라고 꼬박꼬박 부를게요. 아니, 제 마음 다해서 존경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의 하나밖에 없는 조카, 우리 준서 영어학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실 거죠? 네? 동서는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제 앞에서 아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라고요. 한순간 돌변한 태도에 저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님, 남편, 거기다가 시동생까지 다들 놀라서 혀를 찼습니다.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내가 다 형수님 보기 쪽팔린다. 쪽팔릴 게 뭐 있어, 가족끼리. 그쵸, 형님. 하나밖에 없는 동서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꼭 들어주실 거죠?
전 동서의 애교에 온몸에 소름이 돋을 것 같았습니다. 전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은 동서의 손을 세게 뿌리쳤어요. 제가 지금까지 동서에게 받은 무시와 멸시가 있는데 이대로 쉽게 넘어가 줄 수는 없었죠. 뭐래? 동서가 뭐가 예쁘다고 내가 동서 부탁을 들어줘? 형님, 저 알고 보면 애교도 많고 언니들한테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형님을 진짜 언니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더군요. 빠른이라고 자기가 언니랄 땐 언제고 건물 좀 있다고 이제 제가 언니라네요. 어른들 앞에서 언니가 뭐야? 내가 서방님 봐서 이번엔 이 정도로 하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버릇없이 굴면 그냥 안 넘어가. 그리고 영어 학원은 앞으로 동서가 나한테 하는 것 보고 내가 얘기해 줄지 말지 결정할게. 어머, 우리 형님 진짜 너그러우시다. 기대하세요, 형님. 제가 진짜 형님한테 잘할 거거든요. 동서의 행동에 가족들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동서와 제 사이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동서는 놀라울 정도로 태세 전환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뒤 제 생일날 미역국에 갈비찜도 모자라서 떡까지 맞춰서 해왔더라고요. 호텔 사람들이랑 건물 사람들한테까지 나눠주라고 아주 박스로 해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까지 챙겼죠. 애들 옷에 문제집 매일 사서 집에 들렸습니다. 작은 엄마가 강남 엄마들 맘카페에서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비교하고 골라온 문제집이야. 너희 이것만 보고 공부하면 성적 금방 오른다니까? 이제는 동서만 보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에요. 그전엔 그냥 개념 없고 싸가지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겪다 보니 웃긴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푼수 중에 푼수였습니다. 저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용서해주자 싶었어요. 사실 진작 영어학원 원장님에게 얘기를 해두긴 했죠. 제 조카가 너무 다니고 싶어 하는데 빈자리가 나면 연락 좀 달라고요. 영어학원 원장이야 건물주가 하는 말이니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그렇게 쉽게 동서를 도와주고 싶진 않았죠. 물론 학원 방침도 있는데 건물주라고 갑질하는 것도 제 스타일이 아니고요. 영어학원에 얘기를 해뒀다는 제 말 한마디에 동서는 저를 와라 껴안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전 동서의 행동이 너무 오버라고 생각했지만 동서가 그 정도로 간절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형님, 감사해요. 사실 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돈 없다고 학원도 안 보내주고 그 흔한 학습지도 한 번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이 낳으면 제일 좋은 거로 다 해주고 싶었어요. 형님이 제 꿈을 이뤄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버릇없게 굴었죠? 죄송해요. 이제부턴 정말 형님으로 깍듯하게 모시고 잘할게요. 그날은 동서 말이 정말 진심으로 들리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저도 동서에게 밉살맞게 굴지 않고 잘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서로 잘 맞춰서 지내다 보면 언젠간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가족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시부모님도 반신반의하세요. 사람 본성이 어디 가겠냐고요. 저더러 괜히 나중에 또 한 방 먹지 말고 거리를 두라고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동서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거리를 좀 두고 지내야 할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듣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